제가 월요일 날은 시장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제 새벽에는 녹화를 안 했고요. 어제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상황이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네요. 일단, 미국장이 약세로 끝났고, 유럽장은 뭐 괜찮게 끝났고요. 아시아장도 어제 괜찮았었죠. 빌황이 일이 터진 이후에 그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미국에는.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보시면 뭐 어제 1.77까지 갔다 내려왔는데, 사실 지난번에 화들짝 놀랐던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 정도다. 뭐 이제 일정 수준의 영향력은 많이 소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로 봐서,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이나 이런 쪽에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걸 생각해 보면, 얘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2%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 영향이 크게 미치겠느냐? 저는 뭐 미친다 하더라도 부분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패턴이 약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왜 그러냐면, 채권 수익률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원자재 시장을 놓고 보면 6개월치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구리도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유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 거죠, 사실. 유가나 구리 가격이 그렇게 유가나 구리 가격이 올라가다 쓴다는 것은. 그리고 금값은 보시면 올라가다가 다시 내리꽂고 있습니다, 아래로. 은은 뒤늦게 내려왔는데 금보다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지 아랫방향으로 계속 세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자산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얘기들이 거론하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는 제 생각에는 물 건너갔다고 보입니다.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원자재 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일어나면 실제로 금값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패턴이 동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아랫방향으로 금값이나 실버 가격 이런 것들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슈퍼사이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공급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달라지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93달러인데, 이게 그 작년 하반기에도 대규모, 그러니까 한 6천억 달러인가요? 경기부양책이 통과됐죠.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아주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경기부양책이 됐는데, 달러 인덱스는 윗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빨리 올라갔는데 주시장 유동은 그렇지 않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 속도의 탄력을 약간 잃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귀금속이긴 하지만 원자재에 속하는, 그러니까 실물자산에 속하는 금값과 실버 가격은 아래로 내려꽂고 있거든요. 이 정도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이 표시통화가 달러니까 계속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말은 또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금을 생각해 보면, 금가격이 그 2,000달러를 넘었을 때 2,400까지 간다는 둥 4,000까지 간다고 설레발을 치던 전문 기관들이 많아요. 그때 스탠드앤포스나 모디스사 뭐 이런 쪽이나, 혹은 투자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근데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때 그걸 근거로 하는 게 사실 달러 인덱스였죠. 대규모로 경기부양책으로 달러를 계속 풀어내면 달러 인덱스는 계속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금값이 위로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교육 목적이 좀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간 추세를 가지고 계속 그 탄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 동영상을 계속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금값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가지 못하고 박스권이고 많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직전에 있었던 저점 80달러 후반대에서 걸리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개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잘못해서 계속 간다는 방향으로 뜨거운 쪽으로 베팅했던 걸 했다면 지금 낭패를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가 투자 시장 안에 들어와 보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그거를 등에 업고 계속 달려갈 거라고 논지를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 시장 안에서 걔네들이 진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 그런 성향을 보였느냐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그렇게 꼭 달려가는 방향 쪽으로만 외치는 전문가가 있다면 큰 그림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정보들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전문가들한테 뒤통수를 안 맞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크게 놓고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움직임들은 과거 주식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나스닥 움직임이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흔들렸잖아요. 이 시기가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유발인데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는가? 뭐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니 경기 회복하려면 좀 더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양적 완화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유발되고 있고, 그때하고 흐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움직임 방향성은 윗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지표 중에 약간 바뀐 걸 보면, 이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그 신뢰 지수거든요.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툭 튀어 올라왔죠. 지금 그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를 보면 계속 좋았어요. 미국, 유럽 다.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축 국면에서 있었지만 수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경제 상황 자체는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이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아크펀드입니다. 이게 아크펀드의 움직임인데, 이 검은색이 실제로 아크펀드의 지수의 움직임이고요. 나머지는 한 15개 정도 되는 이것들이 아크펀드가 상장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인데, 이 아크펀드가 이런 주식들을 쭉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데 상위 15개, 쉬운 5개를 들고 있지만 상위 15개 정도만 합하면 이게 60% 정도 돼요. 60% 넘거든요. 15,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을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윗단의 움직임이 아크펀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 테슬라가 가장 높죠. 내가 이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세게 내려가서 계속 눌리고 있다는 뜻은, 뭐, 이거 같은 경우, 바이두 같은 경우는 뒤늦게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올라오다가 다른 것들은 눌리고 있는데 버티고 있다가 아래로 세게 내리꽂고 있어요, 지금. 그냥 아크펀드 차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넥라인 하나 깨고 다시 내려왔고,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것 같더니 여기 두 번째 넥라인을 또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가 이 저점을 테스트하러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얘가 상당히 많이 단기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ETF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약간 머리를 다시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추세적으로는 얘가 아래로 더 밀려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게 있고, 지금 얘 편입이 주로 이제 언택이나 기술주 쪽에 많이,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에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밀어붙인 기업들이 많아서 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지 않으면 이 아크펀드가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얘기죠. 이 펀드가 재편하지 않으면, 재편한다는 얘기는 자기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변경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한 밑받침을 하던 것들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얘를 계속 지켜보는 이유는 사실은 최근에 일어난 빌황, 아케고스라고 하는 쪽에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보고 있는 거냐면, 이 아주 단순한데 이 일은 어떤 투자자가 대규모로 어떤 특정 섹터를 자기가 원하는 주식을 투자하는데 빚을 계속 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사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선물은 25% 정도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5배 정도 수익률 혹은 4배 정도 5배 정도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증거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추가로 쌓으라고. 왜냐하면 증거금 없이 막 계속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깡통차게 되면 손해보잖아요. 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 회수를 해야 돼, 자금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투자했던 그런 주식들이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마진콜에서 못 견디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물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비랑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의 움직임인데 이제 전부 다 내려온 건 아니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일정 수준에 올라갔던 것도 있고 아랫방향으로 내려온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합해져서 마진콜이 들어왔을 거고 그걸 못 견뎌서 이제 밑으로 밀려내려 단박에 이제 확 쏟아졌거든요. 그 중에 이제 빨간 계열의 2개, 이거하고 이거죠. 이거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고요. 이거 밑에 이거는 노무라 증권이에요. 나머지 것들이 이제 비루항이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것 말고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마진콜이 들어왔겠죠. 그럼 못 견디고 이제 청산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예. 전 사실 이쪽에서 있는 주식들이 문제를 야기해서 이런 일을 시장이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잘 보면 여기 이제 나무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상위 15개 안에 여기 바이도 있죠. 그러면 이 아케고스요? 아케고스 쪽에서 가지고 있던 것도 이제 바이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의 주식을 보면 상호 연결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무 언니 쪽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아케고스 빌황이 야기시킨 그런 것처럼 이쪽 나무 언니들의 주식을 투자하는 애들 중에서 대규모로 신용을 끼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계속 밀려 내려가면 금융시장이 아케고스가 야기한 것처럼 대규모로 시장을 대규모로 흔들리는 건 아니죠. 이제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얘를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이 터진 게 아니고 엉뚱하게 딴 데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이제 지금 끝난 거냐? 얘는 끝났다고 봐야죠. 그냥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났고 하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상승을 하겠다라고 베팅을 하고 왜냐면 충분히 일정 수준이 내려왔으니까 거기 신용을 잔뜩 끼고 있는 액션을 하는데 얘가 세게 한 번 더 밀리면 아케고스나 이건처럼 이 마진콜 못 견디고 시장이 대규모로 이제 그 물량이 출회되는 매도 물량이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말 커지면 문제가 세게 커질 수도 있겠는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이 껴있긴 껴있었죠. 뭘로? 주택버블에 신용이 껴있었는데 그 주택담보대출의 그 채권을 금융상품화해서 묶어서 팔은 CDO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베어스턴스가 파산했거든요. 이제 어려운 얘기긴 한데 CDO는 아주 단순합니다. 프라임 모기지가 아닌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하나 부실 채권은 아니고 투자 등급, 적정 등급은 아니고 약간 낮은 수준의 등급에 있는 대출 받아간 사람이 대출은 못 갚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거죠. 프라임보다는. 근데 그게 하나일 때는 그렇지만 이걸 100개로 묶어 놓으면 100개가 동시에 부실을 일으킬 가능성은 하나가 일으킬 가능성보다는 낮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CDO예요. 그래서 그렇게 CDO를 이제 여러 가지 서브프라임을 묶어서 상품화한 다음에 이 신용등급을 올려버린 거죠. 월가의 신용등급 평가하는 회사들이 그거를 물건으로 팔아제끼겠다고 만들어놓은 아주 나쁜 행위죠, 사실은. 여하튼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정점을 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중반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후에 내려갔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좀 더 일찍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실화 우려가 생겼고, 그게 이제 CDO 금융상품 자체를 아래로 밀어내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판매했던 대규모로 투자했던 그런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베어스턴스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어 스탄스가 크게 난리 치면서 어딘가 흡수해서 흡수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베어 스탄스가. 그 뒤에 있었던 게 CDS인데, CDS는 이겁니다. 너가 채권을 샀는데 채권을 산 게 만약에 이제 그 채권 기업이 망하잖아? 그럼 내가 원금 돌려줄 테니까 그건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나한테 수수료 내. 이게 CDS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위기가 또 터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리먼이 터졌거든요. 근데 두 개 다 마찬가지로 다 이 저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 관련된 부분하고 주택 시장하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자산 시장을 토대로 해서 움직여서 위기가 야기됐던 거. 그게 이제 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한 게 이 글로벌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다. 단순히 특정 어떤 섹터에서 신용을 많이 끼워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그 마진콜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온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투자자의 신용이 너무 극단적이었는데 그 주가가 그걸 못 받쳐준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서프라임 때하고는 달라서 좀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은 이겁니다. 블랙 먼데이 1987년도에 이거는 사실 초반부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원인이 파악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시아 시장에서 한번 대규모로 물량이 쏟아지고 그게 이제 유럽 가서 또 추가로 쏟아지고 미국 가서 쏟아지는 행위가 일어났거든요. 시스템 트레이딩 얘기를 하는 건데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가는 걸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진 걸 더 떨어뜨리고 더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가 일어났던 게 블랙 먼데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하루에 22.6% 막 빠진 다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 물량으로 떨어진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밀리고 다시 더 밀린 것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이 빌황이 만든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세게 쏟아져서 시장을 흔들리게 한 이 상황이 이때하고 비슷해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는 거지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얘가 한번 밀려서 여기서 밀릴 때까지 여기서 이제 마진콜을 못 견뎌서 밀려 내려간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마진콜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이 빌황 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언택 쪽으로 꽂혀서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꽂힌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크펀드에서 일정 수준 많이 올라왔다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대규모로 신용을 받으면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탄력이 일으키면서 밑으로 더 떨어져 버리면 비랑이 이렇게 대규모로 시장에서 마진콜을 못 견뎌서 시장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런 물량을 쳤으면 지금쯤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게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좀 바뀐 게 또 최근 거가 바뀐 건 뭐냐면 GME 같은 주식들 있잖아요.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공매도를 친 세력한테 최악의 상황을 줬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 뻗어져 나가던 게 못 뻗어 나가면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윗방향으로 투자한 사람이 그 반대 매매를 청산을 당한 거예요. 그때는 아랫방향으로 누르던 사람이 청산을 당한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막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앞부분에서 지표상 흐름의 변화를 놓고 보면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동쳤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유발에 대해서 계속 일이 터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소유가도 치켜 올라가고 구리가도 치켜 올라가던 게 그게 약간 잠잠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돈을 풀면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던 전문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바닥을 치고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원자재는 달러로 표시돼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약간 상승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경기가 위험해 불안해라고 하는 상황에서 경기가 잘 가고 있네 빨리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방향으로 막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빨리 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이나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빠른 속도로 올라가던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멈추어지는 것 같고 그 원자재 표시, 그러니까 달러 표시로 원자재 가격이 거론되는데 그게 대규모로 미국에서 돈을 풀어도 달러 인덱스는 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급격히 요동쳤던 본드 가격,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시장은 요동을 멈췄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올라올 때 난리쳤던 공매도 세력이 눈물을 흘렸던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윗방향으로 베팅을 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쭉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뭐냐? 경기 사이클은 윗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 그냥. 주식도 이렇게 갈 거다. 다만 지금 주식의 가치와 이때의 주식의 가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충분히 한번 조정을 거치고, 그래서 주식이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밴드 상단에 이렇게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때는 하단까지 내려갔었어요. 하단까지 내려간 게 상단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온 거고, 지금은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가치 밴드 상단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은 일단 뭐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접으셔야 된다. 첫 번째가.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크게 요동칠 거냐? 다시 뭐 아래로 내리 꽂아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반토막이 나거나 이렇게 되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금융시장이 요동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것처럼 신용 마진콜이 안 돼서 요동을 치거나, 아니면 10년 국채 수익이 막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는 관점에서 난리를 치는 거기 때문에 붕괴될 가능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이 신용 팽창이 붕괴되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그 경기 사이클의 흐름을 요동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게 난리를 치는 게 아니고, 기업이나 경기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이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용을 너무 잔뜩 끌어다 투자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시장이 한번 요동을 친 것 뿐이에요. 다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크 펀드나 이런 쪽에서 계속 갈 방향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대규모로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신용을 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경우에 이 아키거스 펀드 비료왕처럼 대규모로 청산 물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요동을 치게 해줄 수는 있다. 다만 그거는 최경으로 간다면 블랙먼데이처럼 급격한 조정, 한 20% 전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매수의 절호의 찬스일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건 생각 안 해도 된다. 정리해보면 현금을 일정 수준 항상 들고 있어라. 왜? 대규모로 요동쳤을 때 주식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 살아있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여기까지가 최종적으로 제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